어디 할 차례죠? 교재 가시면은 금융 파트 113페이지 가보세요. 113페이지로 가시면 113페이지 가시면 금융 할 차례죠. 맞죠, 그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부동산 금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금융 파트는 문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나온다면은 한 5에서 한 6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본다면, 금융은 자금의 융통이에요. 뭐의 융통이다? 자금의 융통. 그럼 부동산을 자금 융통한다는 건 신용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금융의 정의는 첫 번째 보시면은 그냥 자금을 융통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담보대출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2번에다가는 별표를 하나 쳐보세요.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은 이제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고, 우리가 보통은 그 부동산 금융은 토지금융보다는 주택금융이 주종을 이루는데, 주택금융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 편안하게. 소비금융하고 그 다음에 개발금융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한테 빌려주면 무슨 금융이에요? 소비. 그러면 이건 수요를 늘리는 거고요. 개발금융은 소비자한테 빌려줘요? 개발업자한테 빌려줘요? 개발업자. 그러면 공급을 늘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소비금융은 거기 보시면은 이건 건축을 공급하는 공급자예요? 소비자예요? 소비자. 주택 구입을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저당대출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돈을 담보대출 받아보면은 그냥입니까? 근저당 설정을 하죠. 그죠? 저당대출이고. 그 다음에 개발금융은 건축을 공급하기 위해서 대출하는 것으로 건축대부라는 게 있죠. 그죠? 건축대부. 건축대부는 건축의 진척도에 따라 빌려주는 거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는데 그렇게만 이건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도권과 비제도권도 그렇게 뭐 문제가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제도권은 금융회사가 중개기간을 수행해서 자금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금융이다. 자, 우리가 은행도 은행법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죠. 그죠? 은행법에서 저당대부를 하는 것은 제도인데, 비제도는 금융회사를 매개로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죠? 전세제도란 뭐야? 전세금을 끼고 부동산을 소비자가 금융한다는 자체는 이건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는 제도적이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주택 선분양도 그냥 우리가 자금 조달하는 방안이다. 그래서 보셔서 그냥 체크하시고, 밑에 보시면 4번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있죠. 요거는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세요. 이거는 자주 출제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부동산 금융이라는 것은, 금융은 그냥요 자금의 융통이에요. 부동산은 신용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인데, 그러면은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에서 소비자들한테 빌려주면 무슨 금융이에요? 소비금융. 그럼 여러분이 이제 담보대출 받으면 근저당 설정을 하시죠. 그래서 따라보세요. 저당대출. 저당대출 받는 게 이제 소비금융이고, 개발금융은 공급자가, 건설회사가 돈 안 필요해요? 돈 필요해요. 건축할 때 돈 빌리겠죠? 건축때보다 이렇게 보시고, 그냥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나중에 또 배우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은, 지분은 남의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고, 부채는 남의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금을 융통하는데, 이건 약간 좀 내용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넘기시면은, 이제 어디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이냐면, 우리가 그 115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라는 게 있죠. 그럼 고정금리가 있으면 무슨 금리가 있어요? 변동이 있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인데, 이거는 별표를 하나 정도 쳐놓으시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저당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나요? 그건 별표 3개. 별표 3개. 그래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거치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이자 기간이 끝나면 상환을 해요. 그죠? 원금을. 그럼 원금을 상환할 때 원금 상환이 있고 원리금이 있고 체증식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만 고정금리가 있으면 무슨 금리가 있다고요? 변동. 그럼 고정과 변동을 바꿔내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고정금리를 전제로 해서 저당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이 있고,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이 있고요. 원금 균등이 있고, 그 다음에 체증식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아까 제가 그 저당 상환 방식에는 별표를 몇 개 치라 그랬어요? 3개 치라 그랬죠. 3개란 뜻은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돼요. 그죠? 무조건 꼭 가셔야 돼요. 여기는 저당성 한 번씩. 자, 그럼 우리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다. 자, 그냥 마음 편하게 가지셔서 고정금리는 금리가 변해요. 고정돼 있어요. 변동금리는 변하죠. 다 안 해? 배울 게 없네, 그지? 이렇게 물었는데. 자, 고정금리는 이제 배우실 때 처음 이제 오른쪽에 잠깐 그 페이지로 오른쪽에 115페이지로 가시면 고정금리, 변동금리 관계의 3번에 면목상 금리 산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여기가 이제 스타트인데, 자, 지금 거기 보시면 기억의 고정금리가 명목금리는 실질에다가 위험률 예상된 인플레이션을 더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은행은 안 위험해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위험할수록 그냥 해요? 더 달라고 해요. 그 위험을 가산할 수 있죠. 그죠? 예상 인플레까지 가산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명목금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금리예요. 우리가 계약금리 또 설정금리인데, 자, 이제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좀 이자가 좀 비싸죠, 그죠? 이제 3점 얼마 되는데 이제 4%로 한번 해볼게요. 4%하고 그다음에 실질금리가 있고, 은행이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그냥요 이자를 더 받아요. 그럼 위험에 대한 율이 있겠죠, 그죠? 예상 인플레가 있는데 예상된 인플레를 이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더 명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월급이 4%가 올라갔대요, 명목상,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인플레를 따져봐야 됩니까? 그럼 인플레가 1%면 실질적으로는 4%가 올랐어요, 3%가 올랐어요. 3%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 명목이에요,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앉아 계신 여성분들도 지금 이렇게 쌩얼굴입니까? 화장을 하셨습니까? 덕질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쌩얼굴이 실질이면 명목이 덕질한 거예요, 그죠? 그럼 빨리 화장실 가갖고 닦아내면 그냥입니까? 쌩얼굴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실질금리는 뭐에서 뭐를 빼야 돼요? 명목에다 예상 인플레를 빼겠죠, 그죠? 예상 인플레를 빼게 되면, 인플레를 빼게 되면은, 자, 어떻습니까? 4%에서 1% 빼면 은행이 실질적으로 먹는 금리는 몇 %밖에 안 돼요? 3%밖에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예상해요? 예상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좌측에 잠깐 보시면 인플레이션 발생이라는 3번이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자, 편하게 생각하시면 인플레이션은 그냥입니까? 물가가 상승합니까? 화폐 가치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런가요? 그럼 고정금리를 은행이 100만 원씩 받고 있으면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대출자가 손해입니까? 차입자가 이익이 되겠죠.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인플레가 올라가고 물가가 상승하면 임대인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임대료를 올려야 돼요? 올리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임대인이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손실이 오잖아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어때요? 밑에 2번을 보세요. 별표. 고정금리 대출시라는 게 있나요? 예상해요? 예상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실제 인플레가 더 높을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1%가 더 됐다. 그럼 은행이 먹는 게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상한 것보다 실제는 더 높아졌죠. 지금 변동이어요? 고정이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커닝하지 말고 누가 손해일까? 차입자가 손해일까? 대출자가 손해일까? 커닝했지? 안 했어요? 누가 손해다? 대출자가 손해예요. 지금 보고 있나? 은행이. 근데 차입자는 어떻게 된다? 이익이 오죠. 맞아요? 다시 갈게. 지금 이거 무슨 금리야?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인플레가 막 올라가네? 못 올리네? 누가 손해야? 대출자가 손해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은행은 이익이다, 은행은 손해다. 손해고 어떻게 돼요? 차입자가 이익이죠. 그래서 고정금리는 은행이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해요. 위험할수록 그냥요 더 달라고 해요. 그럼 얘가 더 처음에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대출 시점에서는 변동이 높다, 고정이 높다. 고정이 높아요, 그죠?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양가로 이번에 1번의 양가로 이번에 차입자의 조기상한 유무라는 단어가 있죠. 그거 들어볼게요. 천천히. 그러면은 지금 명목금리가 저당이자라고 한다면, 자, 할게요. 자, 지금 빌린 사람을 대출자예요, 차입자예요? 차입자죠, 차입자. 천천히 들어보세요. 그럼 A은행이 얘한테 돈을 빌려줬네. 1억에서 7천만 원을. 그럼 얘가 이자를 갚아 나가죠. 지금 제가 변동하고 있어요, 고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정금리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맞습니까? 그 대신 시장이자가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저당이자가 계약, 약정이자는 바뀐다, 고정은 안 바뀐다. 그냥 다 시장이자리 바뀐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지금 저당이 높다는 것은 시장이자리 낮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시장이자리 낮아지면,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차입자가 지금 4% 받았는데 지금, 자, 이렇게까지는 안 떨어지겠지만 시장에 나와 있는 이자가 2%밖에 안 된대. 여러분들 조기 상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조기 상환은 그냥이야 만기 전 변제를 해. 왜냐하면 얘 지금 몇 퍼센트 받았어? 지금 4%지. 근데 밖에서 몇 퍼센트 준대? 2% 주죠. 그럼 차입자는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고 할까요? 상환을 조기 상환할까요? 조기 상환해버려요. 맞아요? 조기 상환해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 이거는 여러분이 담보대출 좀 받아보셨나요? 담보대출? 받아봤어야 되는데 안 받아주세요. 결혼을 잘하려면 좀 은행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돼, 그죠? 그러면 조기 상환하게 되면 은행이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죠. 그러면 조기 상환 수수료라는 게 있죠. 이걸 이제 부담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따져봤더니 조기 상환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이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이걸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그래요. 무슨 상환 위험이라고 한다? 자, 조기 상환 위험은 계속 유지합니까? 계약을 해지합니까? 해지하니까 그동안 이익이 없잖아요. 손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 근데 봐봐, 반대로 시장 상황이 시장이자율이 높아. 이게 4%인데 밖에 나갔더니 어머머머머머 시장이자율이 6% 달래. 6%. 조기 상환 하겠어, 안 하겠어? 대답 좀 해봐요. 할 거 안 할 거야? 안 하죠. 그럼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기존 대출을 차입자는 조기 상환한다, 유지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이제 누가 위험하냐면 이제 은행이 이제 위험한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냥에 대해 얘를 꼬셔야 돼. 꼬셔야죠. 그냥이야 VIP실을 모셔. 커피 약을 타. 그래서 야, 너 그냥 조기 상환 해라. 내가 잔금을 좀 싸게 줄게. 남은 있는 걸, 그죠? 근데 안 하니까 위험하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자율 위험이나 금리 위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인플레 위험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저당 이자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무슨 이자 때문에 무슨 이자? 시장 이자죠, 시장 이자. 이해 가셨죠? 근데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조기 상환 위험이 잘 나와요. 무슨 상환 위험이? 봐봐. 얘는 아까 조기 상환 했어. 그래도 조기 상환 안 했어. 그냥 유지하죠. 유지하니까 그냥 은행이 그냥 끌고 가는데 얘는 조기 상환 해버리면 그냥입니까? 계약이 해지됩니까? 이자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시장이 2%인데 누가 4% 받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상환 위험이 제일 위험하다? 조기 상환이에요. 그럼 조기 상환은 시장이자가 높을 때, 시장이자가 낮을 때죠. 근데 저당이 높다는 것은 반대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가볼게. 지금 동그라미 1번 있어요? 그러면 안 되면 거기다 적어요. 저당이자가 아까 4%였죠? 근데 시장이자가 그냥이요 2%로 낮아졌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지가 빌린 이자가 높지? 그 무슨 상환한다? 조기 상환이 유리하겠죠. 차입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은행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럼 그 살짝 위에 가시면 조기 상환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상환 위험이 있다? 조기 상환. 지금 114페이지 하고 있어요. 114페이지, 115페이지 보시고 계시면 되겠는데 조기 상환 위험 찾았어요? 그럼 차입자가 대부 기간 만기 전에 그냥입니까? 변제를 합니까? 그럼 대출자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무슨 상환이라고 한다? 조기 상환.
이게 잘 나와요, 시험 문제. 네. 아시겠죠? 네. 근데 시험 문제는 시장이자율이 낮을 때라고 나와요. 그럼 아까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아까 저당이자보다 시장이자율이 낮을 때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시장이자가 낮을 때 무슨 상황? 조기상환 한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2번 봐봐요. 2번 보시면은 이제 시장이자율이 낮아서 그래요. 시장이자가 높아졌어요. 높아지면은 조기상환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오히려 차입자에게 만기 전 변제를 요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대출자가 이자 수익의 수익성이 악화되죠. 그렇죠? 그럼 지금 변동이어요? 이게 고정이어요? 그럼 고정이면은 대출자가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거죠. 시장 이자가 높든 내리든 다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 그렇다면은 처음에는 변동이 높다, 고정이 높다. 고정이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양가로 4번에 이제 정리를 해보면 돼요. 양가로 4번 오른쪽 가시면 1번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최초 대출금리는 누가 더 높다 그랬지 내가? 그럼 변동이 고정보다 낮죠? 왜 그럴까요? 변동금리는 그 위험을 누구한테 전가시켜요? 차입자에 전가시키죠. 그러면 차입자가 아까 요거 4%가 아니라 여기다 1%를 가산해서 5%를 받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2번 반드시 해요.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은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근데 보통은 대출자는 고정금리보다 무슨 금리를 선호한다? 변동금리를 선호해요. 그렇죠? 네. 그 왜 그럴까요? 변동금리는 누구한테 금리 위험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차입자죠. 그렇죠? 근데 반드시는 아니지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계에 이렇게 가시면요. 거기 앞에 그냥요 사탕이 놓여 있어요. 그 변동금리를 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갑순이 그때 먹고 어머 달어 이렇게 맛있다 그러면서 좀 쉬운 얘기예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하죠. 변동금리가 뭐 CD가 있고 코픽스가 있고 막 그래요. 모른다 그래야 돼? 안다 그래야 돼? 알아요. 하고 있는 변동금 막 지급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반드시 해요.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에요. 그때그때 다르긴 하거든요. 그죠? 근데 변동금리를 거의 원해요. 아시겠죠? 그죠? 자, 시장상을 지금 예측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은행은 어떻습니까? 고정금리는 어떻게 돼? 가산을 더 하는데 변동금리 어떻게 전가시킬 수가 있죠? 아까 있었잖아요. 예상된 것보다 그냥입니까? 실제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까? 자, 은행이 예상해요. 예상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금리를 많이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천천히 이해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거기 니은에 보시면 이제 밑에 기억 니은에 변동금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시험 문제는 명목금리보단 대출금리라고 나와요. 대출금리.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명목금리가 실제로 내는 금리예요. 근데 요즘 하도 이슈화 되는 게 기준금리라는 게 많이 이슈화 돼요. 그죠? 기준금리가 있고 거기다가 가상금리를 더해요. 가상금리. 자, 그러면 뭐냐면 거기 밑에 기준금리라고 있어요. 대출 기간 중에 변화가 있다라고 돼 있죠. CD는 이걸 뭐라고 돼 있냐면 따라서 양도성 예금 증서. 그럼 여러분들 담보대출 안 받아보시면 은행에 예치도 안 시키세요? 예치시키세요? 은행에다가? 그럼 담보대출도 안 받아보고 예치도 안 시키면 내가 어떻게 항의해? 미치겠네. 한정원 내지만. 은행 좀 가봐. 그러니까 안 하더라도 가서 물어봐 봐. 내가 1억 예치시키는데 이자 얼마 줄 거야 해야지. 답답한 거야. 아시겠죠? 그죠? 나는 다 하잖아. 은행 가갖고 담보대출도 받아보고 일부러 또 예치도 하고 그지? 강의하려고. 자, 거기 뭐 CD 있어요? 네. 찾았어요? 네. 다시 따라봐. 양도성 예금 증서. 양도성 예금을 하면은 통장을 주죠. 통장을 줘요. 증서를 줘요. 증서죠. 그러면 예금금리라는 게 있죠. 예금금리. 그럼 예금금리를 먼저 얘한테 선물로 주고 나중에 1년이 되면 그 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건 그냥입니까? 예치된 금리입니까? 예치된 예금금리를 갖고 따지고 코픽스라는 게 있어요? 별게 다 나와. 코픽스. 한글로 적어. 한글로 나와. 코픽스라고. 코픽스. 그래서 CD는 3개월마다 조정이 되고요. 코픽스는 6개월에서 1년이에요. 그러면 CD가 더 길어요? 코픽스가 더 길어요? 코픽스가 길죠. 그렇죠? 몇 개월 그런 거 안 나오거든요. 따라봐. CD. 두 글자지. 코픽스는 영어가 길지. 한글도 길어. 그럼 누가 더 길어? 어떻게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조정 주기가 달라요. 그죠? 달라가지고 계속 싸진다는 거죠. 이제 보통 요즘 CD보다는 이제 코픽스를 사용하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이에요.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우리가 어려우시면 자 봅니다. 은행은 이자를 먹는 곳이죠. 그럼 은행이 어떻게 돈놀이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치를 시켜요. 1억을 갑돌이가. 그러면 그냥 해요. 얘한테 예금금리를 줘요. 예금금리를 줘요. 그럼 은행에다 짱 박아놔야 돼요. 담보대출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자를 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을돌이한테 담보대출 해줘서 이자를 대출금리를 줘요. 보통 요즘 예금금리가 몇 %라 좀 해요. 예금금리. 모르면 밑에 새마을 금고에서 좀 몇 % 좀 보고 들어와. 그죠? 그럼 요새 한 2% 넘으면 좀 많이 주거든요. 그죠? 그럼 만약에 2.3% 준다. 근데 대출금리는 그냥일까요? 얘네들이 더 받을까요? 더 받아요. 2.3 대출금리 주는 은행이 있을까? 나 좀 소개시켜줘. 맞지밖에. 대출금리를 더 받아요. 그죠? 그러면 3.7이나 이렇게 받았다. 그럼 이거 예대 차이를 먹는 게 은행이거든요. 맞나요? 그럼 은행은 요 금리를 주는 것은 그냥입니까? 자금을 가지고 옵니까? 그럼 자금을 가져오는데 비용이 안 나가요? 비용이 나가요? 그런 걸 기준하는 게 기준금리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가 그냥 예금금리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예금금리가 많아야 돼요? 대출금리가 많아야 돼요? 그럼 그냥입니까? 가산을 합니까? 가산이에요. 밑에 가산금리라는 게 있나? 그럼 개인마다 신용도가 같겠어요? 타입자마다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럼 대출 시점에서 정해진 시점까지 동일한 금리로 적용시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바뀌는 것은 가산이 바뀐 게 아니라 기준이 바뀌어요. 아까 CD는 몇 개월이었죠? 3개월. 코픽스는 6개월에서 1년이죠. 그래서 누가 더 길어?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가. 근데 이제 코픽스가 잘못 나왔던 게 코픽스는 대출금리로 봐야 돼요? 기준금리로 봐야 돼요? 기준이죠. 이게 잘못 나왔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띨띨한 애가 이 코픽스를 대출금리로 낸 거야. 얘는 대출금리야? 기준금리야? 기준금리죠. 그죠? 잘못 내가지고 이 시점 들어가서 받아줬어요. 그죠? 그러면 출제원이 그냥이야? 한 방 먹었어? 그냥이야? 코피가 났어? 그래서 코픽스야. 그래서 또 감탄해서 그러면 또 내가 또 그렇지 또 근데 그냥 그러네. 그냥 내가 한 얘기고 코픽스가 잘못했어요. 코픽스는 대출금리로 봐야 돼요? 기준금리로 봐야 돼요? 대출금리는 가산금리를 더하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변동금리는 금리 조정 횟수가 짧을수록 대출자가 유리하다고 돼 있죠.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복리 계산이라는 것은 짧게 받을수록 더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자를 받을 때 은행은 연복리가 나요? 월복리가 나요? 일수 찍는 게 나요? 그러면 금리 조정이 어땠다? 짧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러면 변동금리는 금리 조정 횟수가 어떻게 할수록 대출자가 유리하다? 짧을수록 유리하죠. 찾으셨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럼 다시 갈게요. 자, 일단은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하락해요? 물가가 상승해요? 화폐 가치는요? 그럼 은행이 고정금리를 받고 있는 100만 원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고정을 원하겠어요? 변동을 원하겠어요? 변동을 원하죠. 그렇죠? 그걸 따라보세요. 위험의 전가. 전가라 그래요. 그죠? 우리가 임대인들 봐봐. 물가가 상승해. 그러면 지금 100만 원씩 임대를 받고 있어. 그럼 그냥 애들 올려야 돼. 올려야죠.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야? 임차인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손해를 보는 거는 돈을 빌려준 사람과 임대를 준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특히 고정금리 때는 더 심하죠. 고정금리 때는 그냥입니까? 예상치 못할 수도 있습니까? 그럼 실제 인플레가 많으니까 은행은 손해고 차입자가 이익이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아까 조기상환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시장이자 나갈 때 조기상환하고 높으면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럼 은행이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럼 고정금리는 위험하니까 그냥이야 더 달라 그래. 그럼 시점에서는 대출 시점에서는 변동이 높아? 고정이 높아? 고정이 높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은행은 일반적으로 대출자는 고정을 선호한다? 변동을 선호한다? 왜? 그 변동금리에 대한 금리 위험을 누구한테 전가시키니까?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니까. 이해하셨죠? 그 변동은 그냥입니까? 조정이 됩니까? 조정이 돼서 기준금리로 조정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은행은 어떻게 돼요? 좀 어떻게 빨리빨리 받을수록 거기에 또 이자가 붙죠? 그 횟수가 짧을수록 대출자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밑에 저당 상환 방식에는 별표를 몇 개 치셨어요? 3개 치셨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데 일단은 넘기시면은 변동이라는 이자가 좀 전에 이제 배웠던 건데 지금 밑에 보시면 1번, 2번, 3번은 보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오른쪽 가격 수준 저당도 안 나와요. 그럼 어디만 나오냐? 그 양가로 2번에 변동이자의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까지 있죠. 거기까지 갑니다. 대출 기간 중에 화폐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을 이자율 변동시키는 대처하는 방법으로 지금 아까 제가 변동금리를 대출자가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이자율을 가산해서 누구한테 전가시켜요? 차입자 전가시키죠. 그렇죠? 그럼 초기의 대출 금리는 고종이 더 높죠? 그럼 변동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죠. 금리 위험을 차입자가 안고 가니까.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밑에 거 보지 마세요. 안 나와. 그냥 다 지워버려. 1번, 2번, 3번 다 지고, 오른쪽 3번 다 지워버리죠.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보냐? 115페이지 가시면은 저당 상환 방식의 양가를 1번의 고정금리 저당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찾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지워주는 게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반응이 없네? 좋아요? 이렇게 아니, 하지 마, 그냥. 내가 하라는 것만 해. 알겠죠? 그죠? 하문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갈게. 놓치신 분들. 116페이지 가시면 밑에 변동이자에 1번, 2번, 3번 있어? 다 지우라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오고 3번에 가시면 가격 수준 조정도당 있죠? 이것도 안 나와요. 싹 지워버려요. 지우고 나중에 이제 이게 좀 제가 나오는 부분이 좀 확실하다면 이제 그때 가서 약간 터치를 해드리지 이거 갖고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별표를 어디 썼어? 전 페이지 가봐. 115페이지. 찾았어요? 이거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야. 별표 몇 개 쳤어? 3개. 더 쳐. 2개 더 쳐. 흥분돼. 이거 꼭 나와 이거. 아시겠죠? 그죠? 강사가 꼭 나온다는 건 무슨 걸고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거치 기간 동안은 그냥이야. 오늘 좀 가서 은행에서 상담 좀 하세요. 거치 기간 동안 이자만 내. 뭐만 내? 그럼 그거 끝나면 그냥이야 원금을 상환해. 그 상환하는 방식이 같다 다르다는 거야. 느낌이 와야 되는데 왔어요? 안 온 것 같아. 담보대출 받아봐야지. 자, 그럼 고정금리 저당이라고 돼 있죠? 무슨 금리? 그래서 전 대출 기간 동안 동일한 금리죠, 그죠? 고정금리인데, 자 지금 우리가 따라보세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그다음에 체증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체증식이라는 자체는 체증식이라는 뜻은 뭘까? 점점 줄어든다, 점점 늘어난다. 늘어났죠. 그럼 초기에 많이 낼까? 초기에는 적게 낼까? 적게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갑니다. 계산도 나오는데 지금은 계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론만 가는데, 자, 우리가 따라보세요. 원금 균등. 그럼 말 그대로 뭐가 균등하다는 거예요? 원금. 그죠?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라는 거예요. 원금을 균등하게.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그럼 이자를 안 내야 돼요? 이자를 내야 돼요. 내야 되죠. 이자. 점점 이자가 이제 줄죠. 그럼 처음에는 적게 내겠어요? 제일 많이 내겠어요? 많이 내고 점점 늘어날까? 점점 줄어들까?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한에 따라서는 지금 돈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혼부부들은 처음에 가게 되면 월급이 많나요? 월급이 적나요? 적죠. 소득이 감소될 걸 예상합니까? 증가할 걸 예상합니까? 그러면 체증식이라는 상환 방식이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중장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입니까? 지금 모아둔 돈은 약간 있죠. 갚을 능력이 있죠. 그럼 처음 조금 내는 게 나아요? 많이 내는 게? 많이 내는 게 전체적인 이자를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체증식이야? 체감식이야? 체감식으로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초기에 조금 내요? 제일 많이 내요? 많이 내니까 부담은 크지만 전체적인 이자는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뭐냐면, 원리금은, 자, 원리금 균등은
원금이 균등해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그러니까 원리금을 균등하게 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을 이렇게 내라는 겁니다. 원리금을.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원리금은 뭐와 뭐를 더한 겁니까? 그렇죠. 그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만약에 계산을 안 하는데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머릿속에 상상에 지금 고정금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가 융자액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고 융자 기간이 만약에 10년이다. 자, 연 10%의 이자다.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자율은요, 상환된 금액에 적용시킬까요?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킬까요?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키죠. 분위기가 안 좋은데 다시 갈게. 상환이 되면 갚잖아. 그렇지요? 그럼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갚았으면 그냥이야 800만 원이 남아. 거기에다 이자를 붙여서 다음에 갚으란 얘기예요. 맞나요? 그러면 당연히 그냥니까 이자는 줄어듭니까? 줄어들어요. 그렇죠? 자, 얘도요, 그냥입니까? 상환은 합니까? 그럼 이자가 늘어날까요? 이자가 줄어들까요?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아직 계산 안 하지만 이자는 계속 줄어드는 원리란 말이죠. 그럼 그림을 보시면 원금은 어떻게 된다? 줄어들겠어요? 점점 늘어나겠어요? 늘어나는 거죠. 맞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갈게요. 자, 봐봐. 원금 균등은 그냥이야. 원금이 균등해. 균등해. 힘이 빠졌어요. 뭐가 균등해요? 그 원금 균등이라는 글씨가 안 적혀져 있다? 적혀져 있다? 원금 균등은 나만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아니, 다 알아. 다수강생 다 알아. 균등이 적혀 있잖아. 알겠죠? 그러면 원금 균등을 물어보겠어요? 이자와 원리금을 물어보겠어요? 원리금을 물어보죠. 그죠? 그럼 자, 우리가 이자율이라는 건 상환된 금액에 적용시켜요?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켜요? 그럼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 금액도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나요? 자, 원리금 균등은 그냥이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나만 알아요? 다 알아요. 저는 모르는데 그러지 말고요. 원리금 균등이잖아. 그렇죠?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늘면 하나는 줄죠. 원리가 그렇잖아. 응? 근데 이자가 준다는 자체는 원금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최정식은 젊은 신혼부부들은 처음에는 월급이 셀까요? 월급이 좀 적을까요? 적죠. 처음엔 수습사원을 달아주죠. 사원에다가 회사 안 다녀보셨어요? 주임에다가 담보대출도 안 해봤다. 회사도 안 다녔다. 대화가 안 돼. 미치겠네 진짜. 뭐 경험하신 게 없어 인생에. 답답해 죽겠어. 수습사원에다가 사원에다가 주임에다가 그래 다녔네.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달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소득이 계속 증가합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 막 권유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소득이 증가할 거다. 처음엔 많이 낸다, 처음에는 적게 낸다. 적게 내고 점점 많이 내는 게 유리하겠다는 거죠.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럼 처음에 많이 내요, 처음에는 적게 내요. 적게 내고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자만 부담해서 처음에는 조금밖에 안 낸다는 거예요. 원리금을 다 냅니까? 조금밖에 안 냅니까? 그럼 나중에 갚아야 될 금액이 늘어나죠. 그러면 체감식이에요? 체증식이에요? 체증식 상환 방식이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럼 이거는 점증식이라고도 해요. 그럼 얘는 늙은 부부가 좋아요? 젊은 신혼부부가 좋아요? 신혼부부가 좋죠. 그렇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 두 번째 가서는 1,000만 원보다 남아있는 이자가 40만 원이 더 높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원래 상환되는 거는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갚을 금액이 줄어듭니까? 더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이걸 따라서 부의 상환, 마이너스 상환이라고 그러죠. 초기서부터. 그럼 은행은 안 위험할까요? 은행은 위험할까요? 위험하니까 이자 부담을 많이 주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천천히 갈게요. 자, 지금 원금 균등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원금 균등이라는 건 뭐가 균등하다는 얘기요? 원금이죠. 그 원금을 똑같이 내라는 거죠? 그래요?
자, 이자는 상환된 금액에 적용시켜요? 남아있는 원금에 따라 적용시켜요? 그럼 이자가 줄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전체 금액이 초기에 많고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초기에는 적게 내라, 초기에는 많이 내라. 많이 내고 점점 줄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좋아요? 신혼부부가 좋아요? 좀 중장년층이 좋아요? 중장년층들은 돈을 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환기간 동안에 원금 상환은 일정하고 이자는 감소하고 저당 지불액이 원리금이라는 뜻이에요. 저당 지불액이 뭐라고? 원리금.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원리금 균등은 말 그대로 뭐가 균등해요? 원리금이 균등하죠? 그러면 월불입액은 원금 균등이 이자 합계 원금 불화상환액은 어떻습니까? 어떨까? 이자와 봤을 때 아까 이자는 그냥입니까? 점점 줍니까? 줄고 원금은 늘어난다고 얘기했죠? 이것도 대출 만길 때는 대출 원금이 완전히 상환이 되죠. 그래서 대출자는 매월 대출 잔고 대비 확정금리 이자를 또 수령하겠죠. 체크하셨죠? 자, 최정식 중요합니다. 별표. 최정식은 늙은 부부, 젊은 부부. 그럼 이 방법은 초기에 지불액이 높아요? 낮아요? 그럼 젊은 부부는 점점 승진을 하니까 소득이 증가할 거로 예상하죠? 이 방식이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초기 지불액이 이자 지급에 또 못 미치죠? 그렇죠? 저당 잔금이 더 늘어나는 것을 내가 따라서 부의 상환, 마이너스 상환이 낫죠? 그럼 우리가 대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대출금 회수가 늦고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크다는 게 나와 있죠? 그럼 안 위험할까요? 은행은 위험할까요? 그럼 이자를 적게 받을까? 더 많이 받을까? 많이 받죠. 이해하셨죠? 자, 채무 불이행이라는 건 돈을 갚아요? 갚지 못해요? 갚지 못하면 위험하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자, 그래프를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래프 하나 보이고 계세요? 그럼 이제 원리금인데, 자, 원리금을 따졌을 때, 자, 여러분 시험장 가셔서 초기하고 이제 후기를 봤을 때, 자, 지금 금액을 안 적어놨으니까 너무 힘드신데, 자, 이게 원리금이라면, 자, 원리금 균등부터 그세요. 무슨 균등부터 거라? 그럼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그냥이에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그럼 만약에 얘가 130씩이라면 똑같이 후기도 똑같죠? 맞아요? 그 다음에 최정식을 그세요. 최정식이라는 말은 그냥입니까? 점점 늘어난다는 뜻입니까? 늘어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남아있는 건 그냥이에요? 원금밖에 없죠? 원금은 제가 최정식이라고 그랬어요? 최감식이라고 그랬어요? 최감식이죠. 그럼 원금이 나중에 이제 제가 얘가 200 되고 얘가 130, 60 된다고 제가 나중에 1, 2월 달에 해드릴 거거든요. 지금 계산을 안 하는 게 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럼 원금은 그냥입니까? 점점 줄어듭니까? 그럼 초기의 부담은 누가 제일 크겠어요? 원금이 더 크죠. 원리금은 중간이고. 최정식이 작겠죠. 지금 보고 있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최정식이 그냥입니까? 이게 더 많아집니까? 많아지겠죠, 점점. 그렇죠? 원리금은 그냥해요? 동등해요? 동등하고 체감식은 줄어들겠죠. 이해하셨죠?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분위기 안 좋은데 갈게. 다음에 원금 균등. 뭐가 균등하다는 거야? 그냥 글씨에 있어? 그냥 나와 있어? 나와 있죠. 여러분들 화이팅. 무슨 균등? 지금 보고 있어요? 나와 있단 말이에요. 굳이 원금이 균등하다는 건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뭐하고 뭘 물어볼까? 이자하고 원리금을 물어봐요. 맞아요? 이자율이라는 것은 상환된 금액에 적용시켜요?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켜요? 그럼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럼 전체 금액이 초기에 많고 점점 주는 거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최감식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원리금 봤을 때 얘는 그냥입니까? 원리금이 균등합니까? 균등하죠. 그죠? 원리금 균등이라는 건 글씨에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요.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요 안에 있는 이자와 원금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죠? 그럼 갈수록 그냥입니까? 이자는 줍니까? 그럼 원금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성격이 갖고 있죠. 이해하셨죠? 최정식은 늙은 부부가 좋아요? 젊은 신혼부부가 좋아요? 소득이 낮아요? 낮죠? 근데 얘는 소득이 점점 감소할 거로 예상합니까? 증가할 거로 예상합니까? 이게 낫다는 얘기죠. 차입자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무슨 균등부터 거라? 내가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겠다. 얘기 좀 해주라. 무슨 균등? 그 다음에 뭐 거라? 그 다음에 뭐? 원금이 내려갔죠.
그럼 초기에 누가 제일 부담이 크겠어요? 그 다음에 원리금, 최증시 제일 작죠. 그런가요? 네. 나중에 거꾸로 되겠죠? 네. 누가 더 부담이 커지겠어요? 최증시, 그 다음에 원리금, 원금이 되겠죠. 이렇게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은 117페이지 가시면 저당의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나? 요거 저당 유동화 제도. 요것도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도 몇 차 몇 차가 있죠? 몇 차가 있어? 얘도 그래. 넘겨봐. 118페이지. 얘도 몇 차가 있다? 1차, 2차 있어요. 그럼 이 시장을 1차와 2차가 있으면 이 시장을 그냥입니까? 바꿔낼 수가 있죠? 근데 요게 잠깐 여러분들이 소개시켜드리면 보금자리론이라고 있어요. 넘겨보세요. 보금자리론이 어디 있냐면 12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가셨어요? 무슨 자리론?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어요. 125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당의 유동화 제도는 거의 시험 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요. 저당의 유동화.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듯이 얘도 몇 차가 있다? 1차와 2차. 이렇게. 자, 이 보금자리론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출시가 돼요. 우리가 2004년도에. 자, 그럼 무주택 서민들한테 주택을 빌려주는데 단기로 빌려줄까요? 장기로 빌려줄까요? 장기로 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이상, 10년, 15년, 20년, 30년 상한이에요. 그 다음에 고정금리로 갑니다. 그러면 좀 고리로 빌려줄까요? 저리로 빌려줄까요? 저리로 빌려주죠. 맞죠? 우리가 이제 보금자리론이 이제 스타트인데 갓돌이가 지금 만약에 1억입니다. 근데 보금자리론은 꼭 주택이어야 돼요. 상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파트도 공동주택이죠? 주택, 무주택 서민들을 공동주택. 차입자예요. 차입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자가 있어요. 대출자. A은행. 자, 얘를 대출자라 그래요. 그래서 얘가 1차 대출기간이라고 하는데 1차 대출기간. 자, 그럼 우리가 얘한테 자금을 대출해주면 자, 얘는 저당 채권이라는 걸 넣어요. 주택저당 채권을.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1차 시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이에요. 자, 이걸 그냥입니까? 보금자리론이라고 합니까? 보금자리론. 지금 보고 있죠?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가는데 밑에 보시면은 이따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나와요. 누가 나온다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본적으로 대출 기능이 있다, 대출 기능은 없다. 없고 금융기관과 업무 제휴를 하죠. 그래서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보금자리론을 판매하는데 자, 신청 자격 제가 하는 것만 가시는데 자, 일단은 민법상 성년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 일단은 그냥입니까? 무주택자야 됩니까? 또는 1주택자도 허용된다고 돼 있죠?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대출 기간이 몇 년 있어요? 불러보세요. 10년, 15년, 20년, 30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단기예요? 장기예요? 만약 5년 미만이 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자, 대출 금리는 제가 변동이었어요? 지금 고정이었어요? 고정이죠.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이게 매달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의무만 가지고 상환 방식으로 가보세요. 상환 방식 가시면 제가 좀 전에 원리금, 원금, 체증식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근데 이제 얘는 매년이다, 매월이다. 매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증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젊으니까 40세 미만에 한해서 선택을 가능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게 무슨 자리론이라고요? 보금자리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넘기시면은 아까 그 시장의 1차와 2차를 한번 가보세요. 페이지 118. 가셨어요? 자, 지금 보시면 1차 시장이라는 그 118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저당의 유동화의 흐름에 118. 찾으셨어요? 몇 차가 있다고요? 1차, 2차. 그 1차에서 받아버린 게 지금 보금자리론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 보시면 1차 대출 기간이 은행이 얘한테 그냥입니까? 대출을 해줬습니까? 그럼 거기서 보시면 저당 대출이 넘어갔죠. 저당 어떻습니까? 채권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에서
자금을 대출해주고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채권. 그럼 어떻게 돼요? 저당 잡혀서 채권을 갖고 왔죠. 그러니까 채권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그냥입니까? 차용증을 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은행은 두 가지 권리가 있어요. 두 가지 권리가. 자, 두 가지 금고가 있는데 하나는 현금 금고가 있고요. 하나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문서, 채권이에요. 채권.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한테 그냥입니까? 돈을 줬습니까? 줬죠. 그럼 현금이 늘어났어요? 현금은 줄어들었어요. 근데 채권이 늘어났죠. 그럼 무주택 서민들한테 계속 빌려주는데 그냥입니까? 지금 한정돼 있습니까? 한정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잠깐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얘기했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이 저당권을 팔아요. 팝니다. 그러면 이 저당을 팔아서 얘한테 자금을 끌어와요. 이 저당을 팔게 되면은 그러면 그냥입니까? 다시 현금이 많아집니까? 많아지고 채권이 주니까 무주택 서민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자 지금 따라보세요. 저당의 유동화. 그럼 그냥 있어요? 현금화 시켰어요. 그럼 현금화 시키게 되면 돈이 들어오니까 무주택 서민들한테 대출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지금 어려운 게 여러분과 나랑은 다 공사입니까? 우리는 차입자입니까? 은행에다 돈을 대출해줬지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모르잖아. 대답 좀 해봐요.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는 이 저당권이 현금화 됐나요? 저당 채권이 형성됐나요? 형성되고 자금을 대출해준 시장이죠. 근데 저당권을 유동하는 시장이 이제 2차 시장이 되는 거예요. 몇 차 시장이 된다? 2차 시장. 그러면 얘가 아웃라인만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 저당을 사와서 그냥이야 얘도 팔아야 돼. 팔아야 되죠. 투자자를 모집해요. 투자자를 모집해서 자 얘네들한테 팔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저당을 모아낸다 그래서 모으는 걸 이제 풀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아까 이 보금자료는 상가여야 돼요? 반드시 주택이어야 돼. 주택. 따라서 주택. 그러면 주택을 그냥 있어요? 저당을 잡혔어요. 채권화 시켰죠? 따라서 주택 저당 채권. 채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채권을 넘긴 거죠. 그죠? 그럼 제가 이 저당을 모아놨어요. 이거를. 그럼 은행이 하나예요?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죠? 규모가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한 5천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럼 투자자는 어떻습니까? 이걸 다 원합니까? 일부를 원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쪼개서 증권화 시키는 것을 따라해보세요. MBS. 이게 뭐냐면 봐봐. 앞에는 꼭 그냥 해야 돼. 주택이야. 주택. 주택이고 모기지가 저당이고 빼기 담보고 S가 증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주택 저당 담보 증권. 그럼 뭘 저당 잡혀서 뭘 담보로 주택 저당을 증권화 시켰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금을 줘야 돼요? 자금을 줘야죠. 그럼 많은 자금이 또 오니까 얘한테 돈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가 1차 대출 기간이고 여기가 2차 대출 기간이면 여기까지에 대한 A은행까지를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해요. 몇 차 저당 시장이라고 한다? 1차. 그러면 좀 힘드시지만 1차까지는 아직 이 저당을 현금화 시켰습니까? 그냥 대출해 주는 시장입니까? 대출해 주는 시장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 자금 대출 시장이라고 그래요. 대출 시장. 근데 이 저당이 그냥입니까? 여기서 현금화가 됩니까? 현금화돼서 유동화가 돼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2차 시장은 2차 저당 시장은 시험 문제 여기는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차입자만 될 수 있어요? 투자자도 될 수 있어요? 둘 다 될 수 있죠. 그런가요? 그럼 차입자가 나오면 몇 차다? 1차. 투자자가 나오면? 그럼 1차와 2차가 같겠어요? 완전히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렇죠? 1차까지는 이 저당권이 유동화됐나요? 현금화됐나요? 저당권이, 채권이 형성됐나요? 형성되고 자금을 대출해 주기 시작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저랑 거의 다 은행에다 돈을 빌리면 지금 몇 차까지가 우리를 업무를 봅니까? 1차죠, 1차. 그런가요? 그럼 우리 보통 우리는 다 몇 차에서 지금 다 끝낸다? 1차죠. 2차서부터는 은행이 하는 업무죠. 이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할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시장은 몇 차냐? 1차.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은 2차. 여기는 그냥이야 저당채권이 형성이 됐죠. 대출해 주는 시장이죠. 근데 그냥입니까? 여기는 현금화가 됩니까? 저당이 유동화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1차와 2차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저도 MBS에 한번 투자해볼까 하는데 MBS가 여러분들 국공채라는 거 아시죠? 국공채 수익률이 안정돼 있죠. 근데 낮아요? 굉장히 높아요? 낮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그냥입니까? 기관 투자자입니까? 그럼 얘네들은 0.0000만 차이가 나도 이익이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봤으니 조금 쉬었다 가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처음 하시더라도 그냥 저랑 한번 가볼게요. 자, 내가 은행한테 가서 대출을 해줬어. 대출을 읽어갖고 내가 저당권 설정했어. 이거 몇 차야? 난 2차를 알아, 몰라? 모르죠. 왜 몰라 그러지 말고요. 알아, 나는 몰라. 모르죠. 2차서부터 누가 하는 거죠? 은행이 하는 거예요, 은행이. 알겠죠? 그죠? 그럼 다시 차입자가 나오면 몇 차? 투자가 나오면? 자, 저당채권이 담보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은 몇 차야? 1차.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은? 2차. 아시겠어요? 그럼 몇 차와 몇 차를 바꿔낼까요? 그렇죠. 그렇게 여기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아까 거기, 잠깐만. 우리가 아까 어디 가다 내가 한 번 나왔지? 거기 118페이지 그 그림 있지? 다음 시간에 더 할 건데, 그냥 가볍게만 치자고. 몇 차가 있는데? 보통 나는 지금 차입자이기 때문에 나는 몇 차까지만 나는 신경 쓴 거야. 그렇죠. 근데 은행이 2차서부터 이제 현금을 유동화시키는 거죠. 그죠? 그럼 거기 딱 보시면 차입자 나오면 몇 차? 1차. 투자자 나오면? 2차.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은? 1차. 1차죠. 맞습니까? 근데 이게 유동화돼서 현금화돼서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은 2차 시장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금자리론이에요. 그죠? 근데 아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직접 대출해 줬어요? 대출해 준 건 아니에요. 아니죠. 이걸 은행에 어떻습니까? 알려줘서 공급을 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뜹니다. 그래서 이 박스에다가 별표를 다시 3개 치세요. 3개 치셔서 시장은 저당 시장이 몇 차와 몇 차가 있다? 1차, 2차.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이 현금화가 돼요?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그걸 저당을 유동화시켜서 자금을 끌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좀 쉬다가 갈게요. 요거 지우지 마세요.